네, 주식 시바론 수요일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반도체 반등 하반기까지 추세 이어질까? 정말 반가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상반기 초반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쭉 쉬어오다가 이제 8월 들어서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를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실 걸로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이승철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삼성전자 이슈부터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매출 1위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나오던데요. 이 내용 짚어보면서 의미를 알아볼까요? 예, 인텔이 30년 이상 반도체 매출액 1위를 기록하던 회사고 사실 이미 3년 전에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메모리 가격이 재차 빠지면서 인텔에게 1위를 내주기는 했는데 올해 이 추세로 가면은 다시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로 다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인데요. 실상 삼성전자와 인텔은 매출액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만 회사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경쟁사라기보다는 동반자의 관계에 오히려 더 가깝거든요. 그 의미를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30년 전으로 시기를 돌려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30년 전에는 PC가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처럼 엄청난 하이테크 제품이었거든요. 그 PC를 만들던 회사들을 보면 미국의 IBM이나 컴팩, HP와 같은 쟁쟁한 회사들이었어요. 3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그 회사들이 돈을 버는가? 아니죠. 다 PC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양 산업이었던 PC를 통해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운영체제를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CPU를 만들었던 인텔, 그리고 메모리를 만들었던 삼성전자 역시도 한국의 국가대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죠. 자, 이제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스마트폰도 당시 기대 굉장히 많이 컸고 여전히 보면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이 잘하는데 그 부분에서 인텔이 이탈하기는 했어요. PC용으로는 굉장히 성능 좋은 CPU를 만들었지만 네. 모바일에는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메모리 쪽에서 엣지를 가지고 잘 하고 인텔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긴 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메모리 쪽으로 진출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도 했고 이 부분 때문에 비교되면서 경쟁사로 많이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본질적인 관계는 비메모리 넘버원 업체와 메모리 넘버원 업체로서 서로 같이 성장해 나가는 회사로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한번 인텔을 3년 전에 추월했었고 디램 가격 하락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매출 1위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등극할 가능성 높겠다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해봤더니 예상보다 더 좋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네. 주가는 좀 부진했는데 반도체 실적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여러 가지로 끼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반도체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업체들은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하지만 시장 조사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연말부터 가격이 꺾일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다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특히 주가는 더욱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렇게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참 저는 그 이유가 네. 메모리 가격 자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쇼티지가 너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메모리 이슈를 덮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비메모리 이슈 자체는 뭐 공급 부족 이슈도 있었지만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경쟁력, 파운드리 경쟁력,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경쟁력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를 하나요? 비중이 높나요? 하이닉스도 보면은 파운드리 사업도 영위를 하고요. 네. 뭐 최근에는 다른 회사도 인수합병화 의사도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죠. 다만 선택과 집중 문제에 있어서 하이닉스의 여러 사업 중에서 현재 D램 부문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본인이 제일 잘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자원 배분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경영진들이 최근에 비메모리의 중요성들을 많이 접해 봤을 테니까 앞으로는 비메모리 쪽으로도 역량은 배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메모리 쇼티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에 미친 악영향이 뭐였는지 사실 딱 선뜻 이해는 잘 안 돼서요. 일단은 비메모리, 특히 비메모리 가운데에서도 파운드리 쇼티지가 상반기 내내 이슈가 됐었죠. 네. 근데 아까 인텔의 예로 언급드렸습니다만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반 관계거든요. 소비자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IT 제품, 이를테면은 노트북 PC라든가 모바일 폰, 그다음 태블릿의 경우도 AP라고 하는 비메모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D램과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역시도 들어가죠. 근데 비메모리 쇼티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생각처럼 그렇게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공급이 그걸 받쳐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연 그게 네. 비메모리 쇼티지가 메모리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완제품이 나올 수 없으니까. 네. 예, 시장에 있는 수요만큼 생산을 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었군요. 예, 특히 상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극단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2분기 들어서는 모바일 PC라든가 아니면은 고성능 AP 역시도 영향을 비메모리 쇼티지의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런 이제 공급 차질이 반도체 업황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주가는 앞으로를 봐야 되니까 예. 하반기를 봤을 때는 아까 가격 자체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업황이나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변수는 어떤 변수일까요? 평상시라면은 메모리 가격의 움직임, 메모리 가격이 오를 것이다, 혹은 빠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스윙 팩터가 되는데 올해 한해서는 비메모리 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IT를 관통했던 키워드는 비메모리 쇼티지였어요. 그로 인해서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는 정말로 떼돈을 벌었던 한 해이기도 하고, 한국의 DB 하이텍과 같은 업체도 예전에는 적자가 나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분기별로 7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나는 회사로 자리 잡았거든요. 근데 정작 한국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리 봐도 TSMC에 이어서 2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1분기 파운드리에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는 1분기처럼 적자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네. 높은 영업이익률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수요가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적자를 내고 또 마진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삼성전자 여러 공정 중에서 14나노, 28나노 옛날에 개발되어서 이른바 레거시라고 불리는 라인들은 아마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을 걸로 추정이 되어요. 근데 하지만 최신 라인, 특히 TSMC가 경쟁하는 EUV 라인 가운데서도 5나노 공정에 대해서 상반기에 수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나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올해와 같은 비메모리 쇼티지 환경 속에서 정작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버는 아이러니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하반기에는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5월에 삼성전자 대표분께서 백악관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 비메모리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얘기인즉슨 미국에 지으려는 라인이 EUV 5나노 공정 라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 수율에 대한 돌파구를 찾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건 예상인가요? 확신인가요? 아마도 일개 기업의 대표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허풍을 떨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EUV 공정에
신규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는 약속인 즉슨 EUV 공정의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상반기에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있었네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때문에. 저는 비메모리를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다면 하반기의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업황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요즘 피크아웃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뭐 이게 슈퍼 사이클이냐, 슈퍼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업황의 고점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앞으로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반도체 수요와 관련된 제품들 중에서 B2C,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들은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를테면은 뭐 모바일 PC, 모바일 폰도 최근에는 수요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노트북 PC의 경우도 작년에는 언택트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증가했지만 올해는 그런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뭐 맞는 지적이고 그런 부분은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작년에 발생할 수 없었던 수요들이 올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작년 언택트 국면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산업 중에 하나가 OTT일 거예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구독 서비스들을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죠.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구독자가 늘면 넷플릭스가 됐건 구글 유튜브가 됐건 서버를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업체들이 충분한 서버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화질을 떨어뜨렸죠. 가입자당 트래픽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사실 임시 방편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사지 그렇게 못했던 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은 투자를 지금 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 형성하고 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메모리 가격이나 아니면 비메모리 가격이 낮아질 걸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 주문부터 실제 제품이 딜리버리 되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입자 증가가 일시적인 영향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설비 투자를 한번 하게 되면은 그걸 가입자가 줄었다고 해서 바로 철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이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이 가입자당 트래픽을 줄이는 방법으로 임시 방편으로 연결됐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올해 보면 OTT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거든요.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독점했던 OTT가 최근엔 디즈니나 HBO, 아마존, 애플까지 OTT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사실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은 경쟁 업체들보다 무언가 나은 알파를 제공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이 화질이 될 것이다. 구글도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항복을 선언했어요. 이를테면 유튜브 화질,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모르고 시청을 하시지만 1년 동안 화질이 유튜브 역시도 떨어졌고 예전엔 무료로 제공을 하던 구글 포토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도 유료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구글 역시도 서버 비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삼성전자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도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던 이유는 어쨌든 구독자 증가세가 정점을 한 차례는 형성할 가능성도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이들 기업이 다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관련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메타버스가 반도체에는 정말로 엄청난 기회죠. 메타버스라 가상현실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패널이 필요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해상도? 그 해상도를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거든요. CPU나 AP의 성능도 무척 좋아져야 되고 절대적인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도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만 현재로서는 메타버스의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요가 직접적으로 보이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메타버스가 긴 그림이 맞다라고 보면은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다 큰 기회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뭐 OTT라든지 기존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가운데 대표 주제인 유튜브나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업황에 놓여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는데요. IT 투톱의 강세가 과연 또 소비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소재주가 오르면서 IT 소재주가 덩달아 올랐던 것이 기존의 IT 소재만 하던 게 배터리 소재까지 하면서 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예, 그랬죠. 예, 소부장 기업들 주가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 소부장이라는 단어가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 이후로 일반 투자자들께도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퍼지게 됐는데요. 2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2년 전 7월에 뭐 불산이라든가 포토레지스트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회사는 삼성전자였어요. 당시 SK 하이닉스의 경영진들은 국산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국산화를 성공을 했거든요. 그 결과로서 저는 나타난 SK 하이닉스의 경영 방침의 변화가 SK그룹 소재 계열사들의 국산화 비중 증가로 보이거든요. 올해 보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상반기 내내 부진한 가운데 계열사인 SK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계열사는 아닙니다만 SKI 테크놀로지가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 회사들, 특히 SK 머티리얼즈의 변화를 보면 2년 전만 해도 반도체 가스를 전문으로 하던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케미컬, 뭐 디스플레이 케미컬, 2차 전지 케미컬까지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먹거리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SK그룹의 핵심 소재 회사들의 변화는 당연히 다른 그룹사에도 좋은 자극제가 될 겁니다. 뭐 LG가 됐건 삼성이 됐건 예외는 아닐 거고 2년이 돼서 국산화 이슈가 일단락됐습니다만 각 재벌 그룹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국산화 시도는 이슈가 조금 잠잠해졌다 뿐이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부장 기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산화 이슈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국산화가 반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고요. 하반기 반도체 업종에 주목할 이슈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상반기에도 이슈가 계속되었었던 부분인데 정작 삼성전자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간의 OLED 교차 구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었죠. 물론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그런 식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한국 IT 전반적으로 좋은 기폭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또 비메모리 쇼티지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기업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업체들 간의 합종 연행도 하반기에는 이슈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예상되는 이슈 크게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 그리고 OLED, 삼성, LG 간의 교차 구매 가능성, 또 비메모리 쇼티지 계속 주목할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의 키는 D램 가격보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율이나 또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키는 과연 뭘까요?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메모리 포지션이 더 크기 때문에 비메모리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후행적으로 메모리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SK하이닉스의 주가 트리거로 작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2001년의 고점이 14만 원이었는데 시장에서 14만 원 터치했을 때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엔 넘어설 거다 이런 관심들이었는데 결국에는 되밀려났죠. 지금 12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이은 D램 반도체의 수요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SK하이닉스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오늘 두 번째 이슈 보시죠. 하반기 IT 유망 종목 SFA DMS. 네, 오늘 IT 연구원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반기 IT 종목 가운데 가장 유망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FA라는 기업을 꼽아주셨는데 예.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SF 가장 큰 장점은 네.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투자자들의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안 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하는 거는 특히 가치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배당 많이 주고 재무 구조 좋고 현금 많고 그런 회사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회사가 10여 년 전에 경영진이 바뀌었는데 경영진이 바뀐 이후로 본질적인 사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던 회사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그 부분이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3년 전에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의 변신을 선언을 했는데 3년 동안 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300억 원 가까운 반도체 장비 매출이 있었는데 그 반도체 장비 매출이 양산 장비 매출은 아니었거든요. 연구용 장비 매출이었는데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서 양산 장비 매출로 이어질 거다.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오스틴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투자를 통해서 SFA가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틴 공장의 증설, 투자 이거 공식 발표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도 않았고 네. 미국 공장의 부지가 오스틴이 될지 어디가 될지도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넘어야 될 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 이슈가 SFA에 영향을 주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다른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삼성 SFA에 보면 지분 10%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계열사는 아니지만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저는 이 부분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투자와 맞물려서 성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보면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모두가 Q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두 가지 기술이 있죠. QD 기술은 QD OLED 기술 그리고 QNED 기술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보다는 QNED 기술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이 그룹이 QNED라는 기술을 택했을 때 보면 예상되는 정책 변화가 국산화 비율, 국산화 중에서도 특히 그룹 계열사 내 주문 비중을 무척이나 높일 걸로 예상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죠. 과거 QD OLED랑 QOLED의 차이는 뭔가요? QNED죠. QNED? 예. QD OLED와 QNED의 차이는 뭘까요? QD OLED는 발광층으로 블루 유기 물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QNED는 발광 물질로 이 블루 LED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는 유기 물질이고 하나는 무기 물질인데 제가 QNED의 가능성을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OLED 특히 대형 OLED에 대해서는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그 기술력 차이를 결국 극복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지만 QNED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삼성만이 개발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엣지를 발휘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양산을 성공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경쟁 업체들도 굉장히 카피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과거에 LCD가 그랬던 것처럼 기술 유출 시도가 있겠죠.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 업체에게 주문을 주지는 않을 거다. 삼성 그룹 내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기술 내재화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성과 가까이 있는 그룹사들, 이를테면은 SFA라든가 원익 IPS 혹은 삼성전자 계열사이기도 한 세메스와 같은 장비 업체들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SFA 실적에
하반기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나요? QNED 모멘텀? 아마도 삼성전자가 컨콜을 통해서 연내 네. QD 디스플레이 양산을 얘기를 했던 만큼 후속 투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실적에는 큰 기여를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실적에는 반영이 시작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관련한 여러 투자 이슈들 계속 점검하면서 이런 삼성과 밀접한 반도체 장비 업체 SFA 투자 이어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보면서 전략 세워볼까요? 예, 올해 EPS 대비로 11배 좀 넘는 수준이고 장부 가격 대비로는 1.3배 수준의 현재 주가죠. 하지만 밸류에이션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더 높아지는 게 자회사인 SFA 반도체가 현재 시총 1조 2천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자회사 지분 가치만 해도 6천억 상당입니다. SFA 현재 시총이 1조 5천억임을 고려를 하면은 자회사 가치를 빼면은 본업 가치는 1조도 안 되는 셈이죠. 그리고 또한 주가 수준 자체도 10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바뀐 수준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보면은 네. 그거 너무 매력적인데요. 예, 예. 지금 일단은 그런 종목이 전반적인 모멘텀 받으면 잘 가더라고요. 묵었던 만큼 예. 한 번 뚫리면은 위로 크게 급등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뚫어주는 어떤 이벤트는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고요. 목표 주가 설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 회사는 공식적으로 7만 원을 TP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높은 상승 여력을 예상하고 있네요. SFA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 기업이고요. 4만 1,000원대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10년 전 수준의 주가를 가리키고 있지만 현재 투자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SFA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투자에 따른 수혜가 실적에 찍힐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중은 비슷한 것 같아요. SFA가 예. 과거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서 유망했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 디스플레이 이외의 비즈니스들,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비중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종합 장비 업체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디스플레이 비중이 높고요. 예. 반도체와 2차 전지까지 장비를 하고 있는 SFA 첫 번째 유망주로 알아봤습니다. 하반기 두 번째 유망주는 DMS라는 종목인데요. DMS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DMS의 본래 가장 큰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였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2018년, 2019년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제대로 투자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DMS도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으로 진출했었거든요. 중국이 당시로서 또 원래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고 DMS가 그런 부분에 수주를 받았는데 작년부터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아졌어요. 투자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중국 광저우에서 가동하고 있는 8.5세대 TV용 라인의 캐파를 더욱 늘리겠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한국에서 모바일 폰용 아마도 애플 모바일 폰에 사용되는 아이폰에 사용되는 패널로 추정이 되는데 그 라인 역시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평소에 LG 디스플레이와 거래를 하던 장비 업체들 역시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DMS는 웹스테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세정 장비를 공급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케미컬들이 DMS 장비를 통해서 패널에 사용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글로벌 1위를 다투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할 때 큰 이변이 없는 한 DMS의 세정 장비를 구매하게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DMS의 실적 역시도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DMS LG 디스플레이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세정 장비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내용 얘기하시는 동안 제가 후다닥 실적 전망이랑 주가를 살펴봤더니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한번 알아보고 밸류에이션 점검해 볼게요. 그 주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DMS는 꾸준한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300억, 350억 원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LG 디스플레이 투자를 제외했을 때도 나오던 실적이고 올해부터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재개한다. 특히 10.5세대 투자를 재개한다라고 하면은 더욱 실적이 좋아질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영업이익 350억에서 400억 원 충분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은 아마도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보면 뭐 아까 SF와 마찬가지로 자회사 중에 비올이라고 하는 의료기기 회사를 가지고 있죠. 시총 1,300억 정도의 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인가요? 지분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어떤 사실 의료기기? 본업과는 예. 뭐 제가 의료기기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예. 비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지분 가치로 봤을 때는 네. 500억 상당의 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DMS를 더욱 싸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죠. 네, DMS의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난해 이미 찍힌 실적만 봐도 영업이익이 300억대고 당기순이익이 405억 원이 나왔어요. 지난해 실적에서. 예. 근데 이 당기순이익 405억 원으로 시가총액 2,050억을 나눠보면 굉장히 싼 거잖아요. 그렇죠. 예, 5배 이제 넘어가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올해 내년 차근차근 실적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LG 디스플레이가 투자 발표를 하면 실적 전망을 더 높이실 생각이신가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은 수주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아직은 투자 집행 이전이니까요. 네. 그 수주 금액을 바탕으로 정확한 실적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에 투자를 집행을 했을 때 이 회사가 수주 받았던 금액이 600억 원 가량 되거든요. 그러면은 광저우 캐파를 늘리는 부분에서 6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400억 원은 충분히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모바일 올레드 라인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억 가까이 될 걸로 예상 가능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에서 뭐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DMS로 1,000억에서 1,500억 가량의 발주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 발주가 몇 년간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를 통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은 뭐 발주가 끊기면서 다시 실적이 나빠지느냐? 아니죠. 내년에는 아마도 LG 디스플레이가 10.5세대 TV용 라인에 대한 투자를 집행을 할 거예요. 그 10.5세대는 규모가 큰 만큼 올해보다 더 커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IT 종목 가운데 유망주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SFA와 DMS 알아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시마론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배터리 쪽의 증설 이슈는 정말 시장에서 익숙하게 많이들 반영을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깨어나면서 이들 주가가 어떤 키를 가지고 움직일지 또 관련해서 투자 이슈가 발표가 됐을 때 우리 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 소부장 기업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투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마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